봄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50대 중반의 박동식은 경찰서 유치장 철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창 안에는 그의 형 58살의 박형철이 술에 취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형, 또 이러십니까? 동식의 목소리에는 지친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철은 대답 대신 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인연은 어릴 적부터 엇갈렸습니다. 40여 년 전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형제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형철은 어릴 적부터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문제를 일으켰고 동네에서는 박신의 큰아들 하면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동네를 떠돌며 싸움질만 일삼았습니다. 형철아, 왜 그러니? 공부 좀 해라. 시끄러워. 공부가 뭐가 중요해?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형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16살에 집을 나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반면 동식은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형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올 때마다 부모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며 어린 동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만큼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형제의 나이 차이는 3살. 하지만 그들이 걸어온 길은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철은 서울에서 조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이름을 날리며 돈을 벌었지만 그의 삶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싸움에 휘말리고 경찰서를 드나들고 때로는 피를 흘리며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동식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부모님은 동식만이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막내는 참 기특해. 형철이는 왜 저 모양인지. 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셨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동식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학번 동갑내기 이수진, 그녀는 동식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동식아, 오늘 과제 같이 할까? 좋아, 수진아. 도서관에서 보자. 수진과 동식은 같은 과 같은 학번이라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축제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수진아, 너 없으면 나 학교 생활 못해. 나도 그래, 동식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군대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당연하지. 나 동식이 아니면 안 돼. 빨리 다녀와.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동식은 제대 후 수진과 결혼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어느 날 동식은 수진을 형에게 소개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내려온 형철은 동생의 여자친구를 보며 눈빛이 변했습니다. 동생 주제에 이런 예쁜 여자를. 열등감이었습니다. 형철은 평생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공부 잘하는 동생, 착한 동생, 부모님의 자랑인 동생. 자신은 늘 문제아였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아들이었습니다. 형,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반갑네. 수진 씨. 그날 이후 형철은 수진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군대 가서 힘들어하더라. 내가 오빠처럼 널 챙겨주마. 처음에는 순수한 관심인 줄 알았던 수진은 점점 형철의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철은 끈질겼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군대에 간 동식은 한 달에 한두 번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형철은 매일 수진 곁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힘들지? 내가 있잖아. 형철의 거친 매력과 끈질긴 유혹 앞에서 21살의 어린 수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군 복무 6개월째 동식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진이 임신을 했다는 것,
그것도 형의 아이를. 동식아, 미안해. 나, 형철 오빠랑.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하필 형이야? 동식은 군대 막사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형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어. 제대 후 동식은 대학을 휴학했습니다. 수진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형을 만날 용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독서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하루 1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아침 6시에 독서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밤 10시에 나왔습니다. 밥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고 잠은 고시원에서 4~5시간만 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을 책으로 사귀며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찰이 되겠다. 형 같은 사람들을 잡는 경찰이.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동식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한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할 수 있어요. 수진이랑은 어떻게 된 거니? 끝났어요. 동식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형과 수진의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형철은 수진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동식에게 청첩장을 보냈지만 동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 안 오는구나. 형철은 결혼식장 입구에서 계속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형철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조직 일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와요? 민지가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시끄러워. 내 일에 참견하지 마. 형철은 술을 마시고 돌아와 수진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때로는 벽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후회했습니다. 밤마다 잠든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동식이를 버리고. 내가 정말 바보였어. 같은 나이인 동식과 수진. 한때는 같은 꿈을 꾸었던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8살의 동식은 경찰 제복을 입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보다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한때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냉철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동료 형사가 물었습니다. 동식 형사,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이 한 명 있습니다. 형님은 뭐 하세요? 사업합니다. 동식은 형의 직업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 폭력배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이랑은 사이가 좋으세요? 그저 그렇습니다.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동식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31살의 형철은 조직에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중간 보스 역할을 하며 부하들을 거느렸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정은 점점 더 황폐해졌습니다. 4살이 된 민지는 아빠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곧 오실 거야. 민지 자고 일어나면 아빠 계실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철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집에 들어왔고 그마저도 술에 취해 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수지는 딸을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28살,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길에서 동식을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동식아. 형수님. 동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가 아니라 형수님이라는 호칭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형수님,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동식아, 형수님, 전 바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동식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동식이가 저렇게 변했어. 조직에서는 권력 다툼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부하 강태성은 형철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형님 방식은 좀 구식 아닙니까?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술자리에서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말은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주먹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아닙니다, 형님. 그냥 조언일 뿐입니다. 형철은 태성의 도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태성이 감히 자신을 넘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철을 제거할 계획을. 어느 날 밤 형철은 부하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태성도 함께였습니다. 조직의 세력 확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형님, 오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잔 하시죠. 태성은 형철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래, 마시자. 형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큰 거래를 성사시켰기 때문입니다. 형님, 한 잔 더 하십시오. 좋아, 오늘은 마음껏 마시자. 태성은 형철에게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는 형철이었지만 그날따라 빨리 취했습니다. 사실 태성은 형철의 술잔에 몰래 톡한 술을 더 섞어 넣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빨개지셨는데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형철의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형님,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됐어. 내가 운전할 수 있어. 형님, 위험합니다. 대리를 불러드릴게요. 시끄러워. 내가 이 정도로 못 가겠어? 형철은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철이 주차장을 떠난 후 태성은 재빨리 자신의 차로 형철을 따라갔습니다. 형철이 첫 번째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태성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형철의 차로 다가갔습니다. 형철은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태성은 재빨리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브레이크 라인 근처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습니다. 태성은 미리 사고 지점까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빚을 진 한 남자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도록 유인했습니다. 오늘 밤 2시 반에 그 횡단보도에 나와 있어. 안 나오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태성의 각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형철의 차는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횡단보도가 보였고 한 남자가 건너고 있었습니다. 형철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남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으악, 쿵. 소리와 함께 남자가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형철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는 피를 흘리며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형철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안 돼. 형철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동식은 경찰서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님, 음주 교통사고입니다. 3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가해자 신원은 박경철 31세. 형사님 성이 같은데요? 동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동료가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동식이 아는 주소였습니다. 제 형입니다. 네. 형사님 형님이요? 동식은 대답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동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형을 보았습니다. 형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형. 동식아. 나 사람을 쳤어. 브레이크가 안 먹혔어. 형,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술 냄새 나요. 동식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형을 미워했지만 이렇게 무너진 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형은 자신의 피부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형철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형철은 구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형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혔지만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제가 나쁩니다. 수지는 방청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5살이 된 민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민지야. 아빠는. 수지는 딸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5년. 형철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남편은 감옥에 가고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월세도 낼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형철의 조직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성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고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형수님, 조직은 냉정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버려지는 겁니다. 태성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형철을 제거하고 조직을 장악했습니다. 수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민지의 유치원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월세 3개월 밀렸어요.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다음 달 말까지 안 나가시면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수지는 막막했습니다. 친정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수지는 민지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살지? 그때 수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동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식이한테 어떻게 연락해?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한편 동식은 형의 사건 기록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형이 그날 왜 그렇게 빨리 취했을까?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는데, 그리고 브레이크가 안 먹혔다고 했는데,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형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현장의 CCTV에도 형철의 운전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은 벌을 받아 마땅해 술 마시고 운전했으니까. 동식은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형이 법정에서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혔어.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동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형철의 복역 2년째 되던 해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동식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사님, 박형철 씨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36살의 여성 한미란이었습니다. 동식은 미란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전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차에 무언가를 탔어요. 증거가 있나요?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제 차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박형철 씨 사건 현장 근처에서도 목격되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동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태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직 폭력배라고 들었어요. 박형철 씨의 부하였다고. 동식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형의 사건 조사 당시 강태성이 목격자로 조사받았었습니다. 형님이 그날 술을 많이 드셨다고 증언한 사람이. 동식은 즉시 형의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밤새 CCTV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형철이 술자리를 떠난 후 주차장에서 강태성이 형철의 차에 접근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지? 동식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태성이 형철의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분 후 나왔고 급히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사고 피해자는 강태성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 1시간 전 태성으로부터 그 장소로 오라는 문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태성이 형을 함정에 빠뜨린 거야. 형을 제거하고 조직을 장악하려고. 동식은 미란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봅시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혼자서는 힘들었는데 밤낮으로 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를 찾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동식과 미란은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미란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초등학생 아들 준호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혼자 싸우는 그녀의 모습에서 동식은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형사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형님 사건만 해도 바쁘실 텐데. 저도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억울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은 제 피부치니까요. 어느 저녁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동식은 우산 하나를 펼쳐 미란과 함께 썼습니다. 형사님. 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동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봄이 찾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이후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동식이었습니다. 미란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편 동식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수와 조카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식은 형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아니, 형수님. 저 동식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동식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동식아. 정말 미안해. 형수님,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나이인데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민지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자고 있어. 동식은 조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6살 민지는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조카의 볼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형수님,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도 제가 낼게요. 동식아, 어떻게? 내가 왜? 형수님, 민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 조카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요. 동식아. 수지는 동식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나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다니. 그날부터 동식은 정기적으로 형수네 집에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월세가 밀리지 않도록 도왔고 민지의 유치원비도 대신 냈습니다. 교도소에서 소식을 들은 형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식이가 우리 가족을 돌봐준다고? 면회 온 수진에게 형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동식이가 우리 생활비를 대주고 있어요. 민지 유치원비도 내주고. 형철은 독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동생의 여자를 빼앗고 동생을 괴롭히고.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한 달 후 동식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형제는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형. 동식아. 형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하고 있어요. 강태성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태성이? 그놈이 왜? 형을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요. 증거를 찾고 있어요. 형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식아, 고맙다. 하지만 괜찮아.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해. 내 인생을 망쳤는데. 형,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리고 민지가 있잖아요. 민지를 위해서라도 형은 나와야 해요. 동식아, 내가 우리 가족을 돌봐준다며? 정말 고맙다. 형이 너한테 너무 못됐는데? 형, 나도 미안해요. 형을 너무 미워하기만 했어요. 형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내 여자까지 빼앗았잖아. 평생 미안하게 생각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형. 수진이는 이제 형수고 민지는 제 조카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형철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정말 고맙다. 내가 내 동생이라서 다행이야. 그날 두 형제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동식과 미란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석 달간의 노력 끝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미란 씨, 이것 봐요. 동식은 새로 발견한 CCTV 영상을 미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강태성이 형철의 차 브레이크 부근을 조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또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형철의 차를 재감식한 결과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감식에서는 놓쳤던 증거였습니다. 형이 말한 게 맞았어. 브레이크가 정말 안 먹혔던 거야. 게다가 사고 피해자를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유인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1시간 전 태성으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밤 2시 반 시청 앞 횡단보도에 나와 있어. 안 나오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 태성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예요. 형을 제거하고 조직을 장악하려고. 그리고 자신의 채무자까지 제거하려고. 동식은 즉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성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목격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식과 미란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태성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형사님, 그만하시죠. 건강 생각해서.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비켜. 동식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경찰을 협박하는 거요? 당장 비키지 않으면 체포하겠소. 동식 씨 위험해요. 미란이 동식 뒤로 숨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동식은 즉시 지원을 요청했고 순찰차가 도착하면서 부하들은 도망쳤습니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동식 씨.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식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강태성을 체포했습니다. 강태성, 당신을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가 다 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태성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식은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미란도 함께 도왔습니다. 동식 씨 좀 쉬어요. 너무 무리하면 몸 상해요. 괜찮아요. 형을 위해서라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당신 정말 좋은 동생이에요. 형님이 복 받으신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란 씨. 네. 미란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미란 씨를 좋아합니다. 미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식 씨. 수진 이후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미란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저도요, 동식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당신 만나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 아픔 끝에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수진과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도 동식을 응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검사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CCTV 영상을 보시면 강태성이 피고인 박형철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장면이 명확히 포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재감식 결과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통신 기록을 보면 사고 1시간 전 강태성으로부터 사고 지점으로 오라는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피고인 박형철이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진범은 강태성이며 그는 박형철을 함정에 빠뜨려 조직 내 지위를 차지하고 동시에 자신의 채무자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강태성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들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작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한 결과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법정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박형철, 무죄. 그리고 강태성을 살인교사, 증거인멸, 그리고 공갈 혐의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쾅! 법정에 있던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살이 된 민지도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와요? 아빠 볼 수 있어요? 그래, 민지야. 아빠가 집에 오신대. 동식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미란 씨. 우리가 해냈어요, 동식 씨. 정의가 승리했어요.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34살의 형철이 걸어 나왔습니다. 2년 반 만의 자유였습니다. 아빠.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형철은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아빠 보고 싶었어요. 수진도 다가왔습니다. 형철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 아빠가 될게. 약속해. 당신 고생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동식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형철이 동생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동식아, 형.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여 년의 원망과 미움이 그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형이 너한테 진 빚을 평생 갚을게. 내 여자까지 빼앗은 죄 평생 속죄하며 살게. 형, 이제 제대로 사세요. 형수님하고 민지 잘 챙기시고요. 수진이는 이제 형의 아내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절대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게. 동식아, 너 없었으면 나는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야. 수진이 다가와 동식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식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까지 해줘서. 형수님, 이제 행복하세요. 형이랑 민지랑.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때 같은 꿈을 꾸었던 동갑내기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인연이 되었지만 서로를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철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조직과 완전히 손을 끊고 중고차 매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무슨 칭찬 받았어? 숙제를 제일 잘했대요. 형철은 8살이 된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변했습니다. 작은 꽃집을 열어 생계의 보탬이 되었고 형철과 함께 가정을 일궈갔습니다. 30살, 아직 젊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형철과 수진 사이에는 둘째도 생겼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식과 미라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형철 가족도 참석했습니다. 민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11살이 된 준호는 반듯한 양복을 입고 신랑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동식 아빠 사랑해요. 준호의 말에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에서 형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동생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형으로서 동생에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동생의 여자친구까지 빼앗았습니다. 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저를 용서해줬고 제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동생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동식아, 고맙고 미안하다. 형이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형은 제대로 살겠다. 약속한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동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몇 년 후, 35살이 된 동식은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미라는 작은 카페를 열어 운영하고 있었고 15살이 된 준호는 중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식과 미란 사이에는 아들도 생겼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38살이 된 형철의 중고차 매매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며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11살이 된 민지는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었고 5살이 된 민수는 형철을 닮아 씩씩했습니다. 어느 주말 두 형제 가족은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희 형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철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동식도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형과 저 이제 정말 가족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산 아래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지, 준호, 지훈,
민수, 네 아이가 함께 뛰어놀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철과 동식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식아, 우리 정말 먼 길 왔다. 그러게요, 형. 너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어. 평생 고마워할게. 형도 스스로 노력하셨잖아요. 형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수진과 미란이 나란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동식이 잘 부탁해요. 언니도 형철 씨랑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됐네요. 두 여자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가족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형철이 동식에게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동생, 한잔하자. 네, 형. 두 형제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식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나도요, 당신. 당신이 형님을 믿고 도와준 덕분에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형철의 차 안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야. 동식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10년 후 45살이 된 동식은 경찰서 서장이 되었고 25살이 된 준호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형사가 되었습니다. 48살이 된 형철은 중고차 매매점을 3곳으로 확장했습니다. 21살이 된 민지는 간호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두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형철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동식아, 너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어. 형도 스스로 노력하셨잖아요. 우리 정말 가족이구나. 처음부터 가족이었잖아요, 형.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두 가족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미워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원망보다는 이해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엇갈린다 해도 진심과 노력으로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